자, 반갑습니다. 자동차 마스터 자구책 이윤승 교수입니다. 자, 2026년 운전지 공무원 자동차 구조 원리 동영 모의고사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지금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도로교통 법규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에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묶어진 세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버전은 이렇게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도로교통 법규 한 세트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과목하고 사회까지 해서 두 과목 같이 들어있는 그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같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 법규 있는 거 좌측, 우측에 있는 책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이제 1회부터 해서 문제풀이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1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조 원리가 10문제라고 하면 최근 들어 친환경 자동차 문제가 2문제 혹은 3문제 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자동차 구조 원리 교재 두께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분은 되게 두께가 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 출제 트렌드를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아직 난이도가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도 친환경 자동차에서 과거에 좀 출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1번 문제도 조금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전기자동차의 이제 충전 시스템이죠. 충전하는 거는 크게 이제 우리 완속 충전하고 급속 충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외부에서 전원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감속할 때 생기는 그 감속, 운동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회생 제동을 통해서 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회생 제동은 또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고 어느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지는 이제 300제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완속 충전은 외부의 직류 전원을 그대로 받아 우리 완속 충전이 이제 220V 가정용 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용 전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직류가 아니라 뭐다? 교류, 알터네이트 커렌터를 이용을 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꽂았을 때 들어오는 전원은 뭐다? 교류입니다. 교류고 배터리는 이제 직류 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래서 이렇게 완속 충전할 때 컨버터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하고, 그 컨버터 역할을 하는 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우리 온보드 차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속 충전을 할 때는 반드시 교류 전원을 온보드 차저를 거쳐가지고 직류로 바꿔서 어떻게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얘기가 되니 1번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완속 충전 시 이제 전력이 공급되는 순서까지도 일단 얘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완속 충전 포트를 꽂아가지고 거기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다? 여기 있는 거 온보드 차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온보드 차저를 먼저 거치고 나서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줘서 그 다음에 뭐다? 고전압 정션 박스를 거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고전압 정션 박스 다음에 우리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를 거치고 난 이후에 뭐다? 고전압 배터리 충전하는 순서로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친환경 자동차에서 조금 더 변별력을 요하는 조금 깊이 있는 부분까지 터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착안해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문제를 보실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내용을 보실 때 마찬가지고요. 자, 급속 충전은 외부에서 교류를 뭘로? 직류로 변환한 뒤 우리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급속 충전기는 충전기 자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외부 전원, 고전압 한 380V 되는 교류 큰 전원을 받아다가 여기서 충전기 자체에서 교류를 뭘로 바꾼다? 직류로 바꾼다라고요.
외부에서 직류로 바꿔주고 나서 급속 충전을 해주는 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급속 충전기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류로 바꿔서 뭘 거친다? 퀵 차지 릴레이 어셈블리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한다? 고전압 배터리로 직접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하나를 좀 더 거치자면 마찬가지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도 더 거쳐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충전할 때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환한 뒤 퀵차지 릴레이 어셈블리를 거쳐가지고 고전압 배터리로 직접 공급된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다? 맞는 설명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가볍게 교재를 보고 넘어갔던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 교재의 내용을 보고 눈으로 이제 우리 회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막상 덮으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독할 때는 뭐다? 회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읽었던 내용을 리뷰, 즉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있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급속 충전 시에도 차량 내부의 온보드 차저, 아까 얘기했지만 온보드 차저는 뭐다? 완속 충전할 때 직류를 교류로 자체 바꿔주는 컨버터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뭘로 선택하시면 된다?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컨버터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고 이 한 문제에다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녹여 넣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실제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의고사로 연습을 해놓게 되면은 나머지 기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개념에서 흩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 좀 더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토크 컨버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볼까요? 자, 1번입니다.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동 변속기는 스톨 테스트가 가능하다. 우리 스톨 테스트 할 수 있었죠.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스톨 테스트 자체 단독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하나에 녹여 넣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스톨 테스트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엔진 회전수가 규정값보다 규정값보다 높았을 때는 슬립이죠. 변속기 안에 클러치나 브레이크가 슬립이 일어난다. 슬립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체 클러치나 브레이크가 많이 마모돼서도 그럴 수 있고 그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유압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 문제다? 변속기 내부 문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반대로 낮게 나왔을 때는 엔진에서 어떻게 힘을 넣어주는 출력 자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엔진 문제 혹은 토크 컨버터에 문제가 있을 때 낮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톨 테스트 값으로 어떻게 나왔는데 엔진 회전수가 낮게 측정되었을 때라고 가정을 했죠. 그럼 어디 문제예요? 엔진 문제 아니면은 뭐다? 토크 컨버터 문제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거 챙기신 김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토크 컨버터 에서 이제 토크 컨버터 있는 차량이 우리 스톨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스톨 테스트 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꾸 확장을 해서 문제 하나만 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꼬리를 물고 연상을 해서 학습하는 걸 자꾸 키워나가게 되면은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좀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기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토크 컨버터는 뭔데? 3요소 이상 1단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3요소는 뭔데? 엔진과 연결되어서 회전하는 펌프. 토크 컨버터에 동력을 주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따라 도는 터빈. 그 다음에 멈춰져가지고 토크를 증대시키는 스테이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클러치 포인트보다 낮은 속도 비에서 멈춰진 스테이터가 뭐다? 토크비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속도비 클러치 포인트 하면은 뭘 생각하셔야 된다? 이 그래프를 떠올리셔야죠. 이 그래프는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이 포인트를 우리 뭐라고 한다? 클러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 클러치 포인트가 뭐다? 속도비 0.8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3요소 이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요 클러치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은 스테이터가 멈춰져 있으면서 토크를 1보다 크게 증대시키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 포인트를 지난 이 시점부터는 뭐다? 그냥 펌프와 터빈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스테이터가 따라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유체 커플링 영역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2요소에 해당이 된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것보다 속도비에서 멈춰진 스테이터가 토크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느 포인트에서? 낮은 속도비에서. 클러치 포인트가 낮은 속도. 그래서 이것도 뭐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 내부의 댐퍼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의 동력을 기계적으로 직결시켜 좋아요. 직결시켜 좋아요. 근데 뭐야? 토크를 더욱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이 뭐다? 틀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클러치 포인트 이전에 스테이터가 멈춰져 있으면서 토크를 증대시킨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토크를 쓰죠. 이때 토크를 크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클러치 포인트 이후부터는 속도비가 1대1이고 토크 컨버터, 토크 변환비가 1대1이고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큰 토크를 낼 수 없잖아요. 유체 손실에서 어떻게 자꾸 동력이 손실이 나니까 이제 1대 때부터 어떻게 하겠다? 기계적 클러치, 댐퍼 클러치를 작동시키겠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고속 영역에서 부하를 많이 받지 않을 때 연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면 댐퍼 클러치를 쓰는 영역은 뭐예요? 토크가 많이 필요 없는 구간,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한 구간에 쓰는 게 뭐다? 댐퍼 클러치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신다면 얘가 틀렸구나 라고 답을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요거 하는 김에 뭐까지? 우리 댐퍼 클러치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 우리 뭐였더라? 엔진이 부하받는 조건, 막 출발할 때, 뒤로 갈 때, 뒤로 막 후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WTS죠. 워터펌프에서 냉각수 온도가 우리 정상 작동 온도가 되지 않았다. 즉, 워밍업이 되지 않았을 때, 엔진 입장에서 부하받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때는 마찬가지 댐퍼 클러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댐퍼 클러치는 언제 쓴다?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클러치 포인트 이후에 부하를, 즉 토크가 많이 필요 없는 구간에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 쓰는 게 뭐다? 댐퍼 클러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댐퍼 클러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TCU죠. 변속기 CU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 댐퍼 클러치가 작동된다, 작동되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차속에 의해서, WTS에서 TPS 등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뭔데? 댐퍼 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액추에이터를 구동해가지고 댐퍼 클러치를 쓴다, 안 쓴다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막 출발한다, 차속을 알아야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차속이 없다가 막 출발할 때는 댐퍼 클러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운전자가 급 가속 페달을 밟아서 토크를 좀 키우려고 하는 순간에는 댐퍼 클러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워밍업, 아직 끝나지 않았다. WTS 신호 받아고. 그럴 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TCU가 어떻게 한다? 댐퍼 클러치 작동한다, 안 한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판단하는 액추에이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댐퍼 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의 온오프 전원을 인가를 해서 댐퍼 클러치를 작동 혹은 또 해제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메커니즘으로 쭉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을 뭘로?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요구 제동량을 브레이크 페달 밟아갖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센서로부터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유압 제동량과 회생 제동량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우리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냥 제동이 바로 됐다가 브레이크 페달 떼는 순간 제동이 확 풀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친환경 자동차는 회생 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가 뗐다가 떼더라도 어떻게 한다? 회생 제동이 걸려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브레이크 페달 밟는 거에 회생 제동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제동력을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계산을 하는 녀석이 누구다? 우리 능동형 유압 부스터라고 해서 AHB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붙었는데 부스터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스터면은 힘을 더 증대시킨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우리 진공식 배력 장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엔진이 회전하면 생기는 진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배력 장치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밟는 거에 힘을 더 증대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친환경 자동차에서는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을 계속 돌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예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동 펌프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유압을 더 높이는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뭐라고 한다? AHB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나온 김에 다른 선지도 한번 보고 가죠. 모듈레이터는 이거 어디서 본 단어입니까? 우리 이거 ABS죠. ABS의 액추에이터, 집합체를 우리 뭐라고 한다? 모듈레이터 혹은 하이드로닉 유닛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 그 용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온보드 차저는 우리 1번 문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완속 충전, 컨버터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VCU는 전기 자동차의 메인 CU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전력 제어 장치인 EPCU 안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 EPCU 안에서 어떻게 한다? LDC, MCU 이런 제어들 총괄하는 게 뭐다? VCU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닌 선지 나왔을 때 얘가 어떤 걸 뜻하는지 하나씩 리뷰하면서 또 복습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또 교재 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위치와 바퀴의 구동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언급한 게 FF 방식입니다. FF 방식은 우리 본닛을 열었을 때 엔진이 가로로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엔진이 가로로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낮고 둥글게 있다. 그리고 낮고 둥근 아래쪽에서 우리 뭐가 트랜스 엑슬이라는 것이 있어서 트랜스 엑슬의 종감속 장치와 자동 기어 장치가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요 트랜스 엑슬의 차축이 꽂히게 되면은 엔진은 길고 변속기는 짧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서 차축이 꽂히게 되니 엔진을 가로지르는 차축은 길어지고 변속기 쪽을 가로지르는 차축은 어떻게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축의 길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향할 때 꺾이는 각도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등속 자재 이음을 쓰게 되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FF 방식에서는 앞에 모든 걸 엔진, 변속기, 무거운 거 다 실어놓고 뒤에 가벼워요. 그래서 앞이 무겁고 뒤가 가벼운 상태. 그리고 좌우도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FF 방식 가지고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어떻게 핸들을 좌우로 했을 때 운동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에 비해서? FR 방식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거죠. 대승적으로요. 자, 그래서 트랜스 X를 사용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 몰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품도 적고 그 다음에 관련 부품 거치면서 일어나는 동력 손실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너무 좋죠. 연비는 좋은데 무게 밸런스는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 감소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다. FF 방식과 관련돼서요. 자, FR 방식 설명이 이번에 나오네요. FR 방식은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설계된 엔진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길게 엔진을 놓는다. 그리고 변속기를 확성기, 깔때기처럼 낮고 길게 가져가서 최대한 추진축의 길이를 짧게 가져간다. 그리고 종감속 장치 및 자동기어 장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이 뭐다? FR 방식의 개통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축, 종감속 장치로 이어지는 동력 전달 장치의 무게 밸런스가 뭐에 비해서 FF 방식에 비해서는 좋다라는 부분인 거죠. 앞뒤 적절히 배분이 됐기 때문에 좌우도 배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고속 주행에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것도 맞는 이야기다. 대상을 잘 선택하셔야 해요. 얘는 FR 방식은 FF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FR을 또 사륜하고 비교했을 때도 다릅니다. 그죠? 사륜은 네 바퀴가 다 굴러가고 밸런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비교 대상을 잘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이 주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입니다. FF 방식은 전륜이 조향 및 구동 역할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동하면서 조향하는 게 앞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도 편중되어 있고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륜 부품의 피로도가 높다. 생각해 보세요. 구르는 바퀴도 마모가 심할 거고요. 조향할 때도 어떻게 찍찍 긁으면서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조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 타이어의 마모도가 심한 것처럼 무게가 많이 가해지는 앞쪽이 어떻게 한다? 부품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FR 방식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FR 방식은 눈이 내린 언덕길을 저속으로 선회할 때 FF 방식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우리 FF 방식과 FR 방식이 선회하면서 가지는 스티어,
어떤 스티어 성향을 가지는지 비교해보면 가장 정확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런 원을 따라서 주행을 할 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할 때 언더 스티어가 나오는 게 누구다? FF 방식이다. 왜? 구르면서 조용하니까 더 앞바퀴가 많이 미끄러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오버 스티어가 나오는 것은 누구다? FR 방식이다. 꺾은 상태에서 뒷바퀴가 구르니까 당연히 오버스티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천천히 조향하면서 꺾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오버보다는 뭐가 나요? 언더스티어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 조향했는데 차가 많이 돌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운전하기도 쉽지가 않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FR 방식이 눈이 내린 언덕길을 저속으로 선회할 때 FF 방식보다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지 않다. 왜? FR은 오버스티어가 나오니까 차체가 확 돌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을 틀린 내용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가장치 관련된 내용이고요. 적당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현가장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데? 우리 일체식 차축, 좌우가 하나로 묶여있는 일체식 차축과 그 다음에 독립식으로 따로 움직이는 독립식 차축, 요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었죠. 자, 마찬가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일체식 차축의 현가 방식은 좌우 묶여 있습니다. 스프링에 힘을 가하는 경우 높이 변화량이 크기가 큰 스프링, 자, 눌렀을 때 높이 변화량이 크다. 우리 스프링 상수 혹은 스프링 정수라는 개념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스프링 상수는 하중에 비례하고 변형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 보세요. 힘을 가하는 경우 높이 변화량이 크다. 변화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스프링 반비례 관계는 스프링 상수가 적다. 스프링 상수가 적은 것은 뭐야? 무른 스프링이다. 일체식 차축에서 무른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와, 묵직한데 무르면은 폭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식 차축에서는 스프링 상수를 큰 놈을 써야 되고, 스프링 상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큰 무게가 가해지더라도 반비례, 변형량이 많지 않다. 작은 스프링이다. 대표적인 게 판 스프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 자, 독립식 차축의 현가 방식은 스프링의 정수가 독립식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반대로 작아야겠죠. 무른 스프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작아야 하면 스프링 아래 질량이 작잖아요. 좌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쁜 게 아니라 좋다. 이래 가야 되겠네요. 이래저래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스프링 위 질량 진동의 구성 요소로 뭐가 있는데 X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하더라? 롤링.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Y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피칭. 그다음에 Z축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더라? 요잉. Z축 기준의 상하 운동을 뭐라고 하더라? 바운싱. 맞네. 그래서 스프링 위 질량 진동의 구성 요소 X, Y, Z축 따져가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맞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자, 위시본입니다. 위시본은 암을 2개 쓰는 형식입니다. 그죠? 위시본 형식 중에서 평행사변형은 뭐야? 위아래 암의 길이가 같은 경우다라고 볼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충격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타이어가 수직으로 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는 변해? 윤거는 변하지만 뭐는 안 바뀌어? 캠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캠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숏 앤 롱 암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를 짧고 하나를 길게 되면은 요 암의 길이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감겨 올라간다고 했죠. 충격받았을 때 이렇게 V로 된댔잖아요. 그러면 하중이 가해서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V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V 캠버가 되는 것은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위시본 중에서 SLA, Short and Long Arm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맞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을 뭘로?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6번입니다. 3원 촉매 장치를 쓰네요. 3원 촉매 장치를 장착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가솔린 차량의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진에서 공기 연료 혼합기를 이론 공연비 14.7대1 부근으로 조절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3원 촉매 장치 얘기가 없이 그냥 이론적 공연비 ECU가 엔진 ECU가 이론적 공연비로 제어하는 이유가 뭐냐, 14.7대1로 제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얘기도 될 수가 있죠. 뭔데? 연료 HC야. HC를 어떻게 산소로 태우는 거야. 산소로 태웠을 때 어떻게 뭐하고 뭐밖에 안 나온다?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H2O와 그 다음에 뭐다?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와. 이게 우리 완전연소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삼원 촉매 장치라는 전제 조건을 줬잖아요. 삼원 촉매 장치가 뭔데? CO, HCNOX 이 세 가지 유해한 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변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삼원 촉매 장치가 가장 일을 잘하는 조건이 언젠데? 라고 봤을 때 이론적 공연비 14.7대 1에서 뭐야? CO도 와 여과율이 높고 HC도 여과율이 높고 NOx도 여과율이 셋 다 높은 지점이지 않습니까? 요 포인트에서 약간만 뭐야 농후와 희박으로 가면 여과율이 확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조건이 뭐야? 이론적 공연비 14.7대 1이고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연비 부근에서 뭐야? 삼원 촉매 장치의 정화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뭐를? 산소 센서를 둬가면서 피드백 제어해가지고 14.7대 1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공기 과익률 람다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람다는 뭔데?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 얼마? 14.7이야. 근데 실제 들어온 공기도 얼마야? 14.7. 완전 좋네.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결과치가 얼마가 되는데? 1이 되니까 람다 값이 1이 됐을 때 뭐야? 정화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산소 센서를 무슨 센서라고도 한다? 람다 센서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거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삼원 촉매 장치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답을 뭘로? 2번으로 명확하게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과급기 얘기가 나오네요. 과급기. 우리 뭐 과급하는 거는 우리 터보 차저, 배기 터빈,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는 슈퍼 차저 뭐 이렇게 얘기 나눴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과급기 구성 요소 및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급 장치의 구성 요소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다? 인터쿨러라는 것도 많이 언급이 되죠. 인터쿨러는 흡기 라인에 인터쿨러가 있으면서 공기를 과급해서 막 밀어넣게 되면은 공기가 밀려가지고 압축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기를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으는 밀도를 높게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압축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우리 인터쿨러고, 당연히 어느 쪽에? 배기 쪽이 아닌 어느 쪽에? 흡기 쪽에 붙어야지만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배기 쪽에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흡기 쪽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다 라고 부분인 겁니다. 왜? 펌프에, 터빈이 아닌 펌프에 의해서 공기가 과급되면 압력이 가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의 밀도를 어떻게 높이고자 터보 차저를 썼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밀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2번 볼까요? 자, 과급기는 배기가스에 의해 작동되는 터빈식, 배기 터빈식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터보 차저라고 얘기하죠. 터보 차저. 자,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는 루트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리 슈퍼 차저라고 얘기합니다. 자, 터보 차저는 배기가스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리고, 배기가스로 돌린 터빈을 축으로 묶죠. 묶어가지고 펌프 연결해서 공기를 더 과급하는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의 단점은 뭔데? 배기가스 양이 많지 않다가 갑자기 운전자가 급가속을 해서 출력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많지 않은 배기가스가 어떻게 바로 터빈을 돌리기가 좋지 않잖아요. 배기가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수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터보렉 현상이 있다. 이 터보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게 뭐다? VGT다. 배기가스가 많지 않을 때 우리 베인이라고 하는 가이드를 좁혀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작은 배기가스를 활용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터빈을 돌리게 만드는 게 우리 VGT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VGT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터보렉 현상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거와 반대로 엄청나게 터보렉으로부터는 자유롭죠. 왜? 슈퍼차저는 엔진에서 출력을 얻어서 쓰니까 엔진에서 출력을 빼앗아 쓰기 때문에 뭐 지연 이런 거 없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어떻게 엔진을 출력해서 바로 뽑아서
과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출력을 높이 쓰고 싶을 때 얘가 어떻게 엔진에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출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터보 차저의 출력이 훨씬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건 맞는 얘기죠. 자, 디퓨저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디퓨저, 향수처럼 디퓨저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오므러지는 공간, 이걸 우리 디퓨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급장치에서 공기를 과급하기 위해서 여기 흘러가는 유속 넓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유속이 떨어질 거야. 유속이 떨어지는 만큼 압력이 올라가게 돼. 베르누이 원리인 거죠. 우리 믹서의 벤추리부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믹서에 이렇게 오목하게 모여있는 부분은 좁은 구간을 빨리 흘러가기 위해서 유속이 빨라지죠.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압력이 낮아지는, 반대의 베르누이 원리를 써서 압력이 낮아지는 만큼 어떻게 연료가 빨려 들어오는, 이걸 우리 벤추리부라고 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디퓨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퓨저는 터보 차저에서 쓰는 거고, 말 그대로 어떻게 유속이 누려지면서 압력이 높게 더 과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다? 디퓨저다라는 부분인 거죠. 기체의 통로를 넓게 해가지고 유체의 흐름 속도를 느리게 가져갑니다. 느리게 하면서 더한다?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뭐가 된다? 최적 효율이 향상된다. 같은 최적이라도 어떻게 더 밀도를 높게 공기를 과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터보렉,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터보 지연 현상. 터보 차저가 부착된 엔진의 단점으로 엔진의 회전수가 낮은 상황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급가속할 때 경향이 두드러지고 급가속하려고 할 때 렉 현상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 렉을 줄이기 위해서 뭘 쓴다? VGT를 쓴다. 발리어블 지오메트릭 터보 차저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가이드를 좁혀가지고 바람을 좀 세게, 좀 작은 바람이지만 세게 불게 해서 터빈을 원활하게 돌리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 VGT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압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배기가스가 많이 나가요. 배기가스가 많이 나가면서 터빈을 돌리게 하면은 터빈에서 어떻게 배기가스가 걸려가지고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압이라고 하죠.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저항이 생기게 되면 엔진이 어떻게 배기 행정에 있는 피스톤이 공기를 원활하게 내보내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엔진 브레이크처럼, 제3의 브레이크처럼 우리 배기 브레이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출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력을 제대로 쓰게끔 어떻게 한다? 터빈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하는 바이패스 밸브를 제어하는 거, 우리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 WGT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WGT도 우리 같이 터보 차저에서 이번에 배기가스 양이 많을 때 사용하는 장치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점화 플러그는 우리 연소실의 구성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소실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점화 플러그를 설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압축 압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유지해야 돼? 기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을 많이 받을 겁니다. 열 많이 받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잘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데 열에 잘 견딜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열성, 열에 잘 견디고 부식되는 성질에도 잘 견뎌야 한다. 당연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 점화 플러그 있는 자리에 이 점화 플러그를 풀어서 우리 뭘 설치한다? 압축 압력계를 설치해서 우리 크랭킹하면서 압축 압력을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것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압축 압력이 규정값의 70% 이하가 되면은 분해 정비한다. 70, 60, 50% 같이 뚝 얘기할 수 있죠. 60은 뭐예요? 연료 소비율이 표준 소비율보다 60% 이상일 때. 그다음 50은 뭔데? 엔진 오일 소비율이 표준 소비율보다 50% 이상일 때, 안 돼. 어떻게? 엔진을 해체 정비하겠다. 그 얘기와 연관지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면은 2번을 볼까요? 전극 부분은요, 전극 부분은, 구성을 이제 세 가지로 구성한다. 점화 플러그 구성은 전극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중심 전극, 적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애자가 뭔데? 중심 전극 내려올 때 어떻게 바깥으로 고전압이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연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애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점화 플러그를 설치하고 접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뭘로? 셀로 구성이 된다. 이게 뭐다? 점화 플러그의 세 가지 주요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요. 중심 전극하고 접지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요 사이 간극은 뭐다? 1mm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칸 눈금. 그래서 우리 틈새 게이지죠. 틈새 게이지 넣어가지고 1mm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틈새 게이지로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정비와 관련된 얘기까지 같이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고속 고압축비 기관에서는 고속으로 가고 고압축이야 열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냉형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 좋아요. 근데 뭐야? 중심 전극 주변의 방열 경로가 길어가지고 열받는 면적이 많은데 어떻게 냉형이 되겠습니까? 열받는 면적이 많으면은 뭐가 된다?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열형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자면 이렇게 됐었죠. 자, 열받는 면적이 커가지고 열을 많이, 이 연소실에 연결된 열을 많이 받는 형을 뭐라고 한다? 우리 열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뭐야? 열받는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열을 많이 머금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냉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속 고압 축비 기관에는 뭐다? 열받는 면적이 작은 뭘 써야 된다? 냉형 점화 플러그를 써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냉형 점화 플러그는 차갑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점화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조기 점화는 뭔데? 노킹이 주된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떻게 좀 식히는 것이 좋다라는 개념이고, 그 일정한 온도를 우리 뭐라고 하는데? 자기 청정 온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 스스로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얼마? 거의 500도 내외, 450에서 600도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청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얘가 왜 틀렸다? 냉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냉형은 열받는 면적이 뭐야? 짧아야지 된다라는 부분인데, 반대로 방열 경로가 긴다라고 해서 반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의 거의 메인으로 들어가는 배터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 구성 요소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데, 양극재가 뭐야? 리튬이 포함된 금속 화물을 쓰기 때문에 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는 우리 흑연 성분인 카본, 탄소를 우리 음극재로 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바꾸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뭐가 있는데? 분리막이 있잖아요. 이 분리막이 하는 역할은 뭔데? 리튬이 전자를 잃었잖아요. 리튬이 어떻게 전자를 잃으면은 리튬 뭐가 되는데? 리튬 이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어떻게 우리 전기를 잘 흘러가는 도선이죠. 전기가 흘러가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자고요. 전자의 흐름의 반대가 전류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전자는 말 그대로 저항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전자가 아닌, 전자를 잃은 리튬 이온은 우리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은 이온 전도성이 뭐야? 높아요. 이온을 잘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높아서 리튬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어떻게 전자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서 맞는 이야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전해질은 우리 고분자 폴리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해질은 젤 타입의 고분자 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서, 전해질은 젤 타입의 고분자 폴리머를 사용하여 액체 전해질보다 누설 위험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리튬 이온과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튬 이온은 전해질의 액체 상태고, 리튬 폴리머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젤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 3번을 하시면 되겠고, 자, 배터리 방전 시 리튬 이온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거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상태가 뭐다? 지금 완전히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충전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저항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전자를 잃은
리튬 이온이죠. 리튬 이온은 분리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이쪽이 쌓이는 것이 뭐다? 충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에 재질이 다 모여있는 이 상태가 뭐다? 충전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층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와 리튬 이온 요 둘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하는 게 전해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돼서 존재하다가 만약에 전기를 만든다, 이제 방전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는 저항을 따라서, 전기 흐름이니까 저항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전자하고 별개로 이온은 바로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이게 뭐다? 방전 과정이고, 그 반대가 뭐다? 충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방전시잖아요. 방전시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음에서 뭘로? 양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뭐야? 4번도 틀린 내용이고, 아까 얘기했던 건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양극은 리튬 산화물, 리튬 금속 산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금속 화합물 산화물인데, 금속 화합물이 리튬에 섞어서 성질을 약간씩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리튬에 코발트가 들어가면은 안정성과 밀도가 높아진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코발트가 들어갔을 때 그 플러스 양극재로,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이 들어갔을 때 용량이 커지고, 용량이 커지는 대신에 안정성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망간도 들어가죠. 망간 들어가게 되면 안정성 올라가고 용량은 작아지고, 알루미늄 올라가면 출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섞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양극재 재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리튬이 포함된 산화물, 양극재로 쓰이는 재료들이다 라고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그때 좀 잘 봐두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좀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과 관련된 공학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SOHC입니다. SOHC는 연소실 하나당 흡기밸브 몇 개? 한 개, 배기밸브 한 개입니다. 그죠? 한 개입니다. 거기에 사행정의 사기통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흡기밸브 4개, 배기밸브 4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기관에서 엔진의 회전수가 2000rpm이래요. 이때 분당 흡기밸브가 열린 횟수는 몇 번이다? 4000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사행정 사이클이기 때문에 2바퀴 돌면서 한 사이클이 끝난다. 맞죠? 그러면 2바퀴 돌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다 들어가니까 지금 뭘 물어봤는데 흡기 밸브가 열린 타이밍을 물어봤기 때문에, 횟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흡기 밸브 열린 흡입 행정은 뭐다? 한 사이클당 한 번밖에 없는 거죠. 2바퀴 돌 때 한 번 있습니다. 그럼 뭐야? 2000바퀴 돌 때 몇 번 있다? 1000번 있겠죠. 2바퀴 한 번이니까, 절반이니까. 근데 뭐야? RPM. 그러니까 분당 회전하면서 어떻게 한다? 2000바퀴 돌면서 1000번의 흡입 행정을 거치게 된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뭐일 때? 한 기통일 때. 하나의 기통만 생각했을 때. 근데 몇 기통이라고 했어요? 4기통이잖아요. 흡기 밸브가 몇 개 있는데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4개가 동시에 움직이겠죠. 왜? 2바퀴 돌 동안 1, 3, 4, 2 전부 다 어떻게? 흡입 한 번씩 다 거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4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번이 4번. 4기통이니까 몇 번이다? 4000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SOHC가 아니가 막 DOHC가 가면은 한 연소실당 흡기 밸브가 몇 개다? 2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밸브가 각각 2개씩 해서 또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8000번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응용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같이 경험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 단계니까 좀 더 변별력을 높여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실제 시험 치시려고 하면 좀 훨씬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4기통 기관의 행정과 직경이 각각 100mm인 엔진이 있어요. 이때 총 배기량은 얼마다? 3140cc다. 자, 이거는 뭐 정방형 엔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방형 엔진. 왜? 행정과 지름이 각각 같기 때문에 얼마로? 센티미터로 가면 편합니다. 세제곱 센티미터가 1cc니까 배기량 계산할 때는 10cm.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는데 원의 단면적 파이 r의 제곱에 곱하기 원의 단면적의 행정 곱하기 키통수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14 원주율, R이니까 반지름, 절반, 5니까 5, 25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두 개, 거기에 얼마? 10cm 행정이니까 각각 10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얼마? 총 100이랑 몇 기통? 4기통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기 좋잖아요. 25를 4번 곱하면 얘가 얼만데? 100이지 않습니까? 100. 25공간 4개니까. 거기에 공 하나, 1000이죠. 그래서 3.14에 1000 곱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이니까 3140cc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우리 앞에 기본수하고 300제에서도 연습 많이 했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번지 하나에 이제 문제 하나가 녹아져 들어가 있다.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압축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압축비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어떻게 된댔는데 압축비는 자, 뭘 주어졌습니까? 연소실 최저하고 행진 최저 줬잖아요. 저는 편하게 할래요. 어떻게? 압축비는 제일 큰 거 실린더 최적의 제일 작은 거 연소실 최적, 저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최적은 요거 행정에다가 연소실을 더한 게 제일 큰 거니까 더하면은 얼마다? 210cc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 3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37, 21 1분의 7 얼마? 7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맞는 얘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행정의 단기통입니다. 기간의 회전수가 3600, 분당 3600바퀴 돌 때 초당 폭발 횟수가 몇 번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1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번엔 초당이기 때문에 분을 뭘로 바꿔야 된다? 초로 바꿔야겠죠. 단위 시간을. 분을 초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60을 나눠주면 됩니다. 왜? 분당 3600바퀴 도는 거는 초당은 어떻게 된다? 그보다 훨씬 작게 돌 거니까. 당연히 60을 나눠야겠죠. 그러면 날라가고 66, 36, 60 뭐가 된다? 60 RPS, 즉 초당 60바퀴 돌아간다고요. 1초에 60바퀴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2바퀴 돌 때 한 사이클이 끝난댔잖아요. 2바퀴 돌 때. 그러면 2바퀴 돌 때 흡입도 한 번, 압축 한 번, 폭발 한 번, 배기 한 번, 2바퀴. 근데 뭘 물어봤는데 폭발 횟수기 때문에 2바퀴에 한 번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2바퀴 한 번 터지면 60바퀴에 뭐 절반이 몇 번? 30번 터지게 된다. 네, 폭발도 30번. 흡기 밸브 열리는 것도 30번. 배기 밸브 열리는 것도 뭐야? 30번. 그래서 초당 몇 회? 60회가 아니라 뭐다? 30회로 들어가야지 맞는 얘기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을 뭘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 라는 거죠.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야? 여기서 거의 4-5문제를 아우러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모의고사 칠 때 시간 조절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시간 안배하는 부분을 실제 시험을 칠 때 타이머를 두고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법규 20문제면 딱 20분 카운트 하셔야 돼요. 뭐까지? OMR 카드 작성하는 부분까지. 근데 만약에 사회나 뭐 한국어, 국사 이렇게 뭐 다른 과목을 친다선 치더라도 거기에 지문이나 뭐 분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최대한 자동차 구조 원리나 도로교통법규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빼곡하게 연습을 하시다 시험 가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여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좀 따뜻하게 연습을 하시면서 시험 나가시면 좀 가벼운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셨다가 우리 이제 2회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